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락투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투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집중해주세요. 상추에는 이 비타민 AC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식물이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서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되는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말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과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이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인 바로 락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락투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의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락투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뿐만 아니라 이 락투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정도,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고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요.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과식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를 발생되게 되는데,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죠.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도 집중해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상추에는 이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하는데,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거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탄력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주죠.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도 볼 수 있고,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상추에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분이 또 두통을 진정시켜주는 데도 효과가 좋아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도 있대요. 상추 안에 락투신 성분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락투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다고 해요. 또한 상추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루테인은 영양제로도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이 루테인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루테인이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도 예방해서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또한 이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의 안구질환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줘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두피에 염증도 발생되죠. 또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가 있죠. 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상추에는 락토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락토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토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상추 대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 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 드셔도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상추 잎을 건조시킨 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상추잎이 바스락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팩 같은 것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 주셨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 종이에 걸러서 뜨거운 물로 우려 드셔도 돼요.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이 락토카리움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토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 상추 하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카랑이라는 향추가 있는데, 일반 상추에 비해서 락토카리움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해요.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카랑을 구매해서 드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돼요.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돼서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도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해서 이 염증뿐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죠. 또 염증도 제거해줘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대요. 사람이 우주에 가게 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대요.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되는데,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죠.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상추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상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설사나 복통 증상 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먹거나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 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상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쌈장이 문제죠. 쌈장은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되죠.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약 2310mg 들어있다고 해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l 이하로 먹으라는데 쌈장 한 수저 드시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약 45%나 먹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많잖아요.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되죠.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게 되죠. 혈관에 많으면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쌈을 싸드실 때는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죠.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나을 수 있었던 증상들이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도 어려워지고 반신불구나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평생 남아버리기 때문인데,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전조 증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뇌졸중은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이 치료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고 또 후유증의 강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 뇌졸중은 흔히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인식이 높은데, 젊은 층 발생 비율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나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먼저 뇌졸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혈관이 막히는 증상 중 하나인 죽상동맥경화증 혈전증, 심장병, 흡연, 음주, 비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혈관이 손상되거나 망막 손상이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뇌졸중도 고혈압의 합병증 중 하나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처럼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겠죠. 이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또 혈관도 손상될 수가 있어요. 이 손상된 혈관이 우리 몸의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또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죠. 특히 이 고혈압은 특정 혈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뇌로 가는 혈류도 차단되고 동맥경화 같은 증상도 생기기도 하고 혈관 내벽에 이 단단한 플라크 같은 것도 생겨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서 허혈성 뇌졸중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때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뇌출혈이죠, 말 그대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는 뇌졸중 위험이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가고, 심장질환의 경우는 발생 위험률이 약 17배까지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흡연과 음주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금연과 금주는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죠. 하루에 또 피우는 이 흡연량이 더 많을수록 더
발생 위험은 늘어나고 과음도 그 주기가 짧을수록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딱딱해지고 심지어는 동맥경화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적절히 텀을 좀 길게 두면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뇌졸중 하면 골든타임을 기억하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증상이 발생된 후에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진단을 받으면 이 초기 뇌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경과가 좋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혈관이 어떻게 막혀 있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죠. 또 동맥내 혈전 제거 수술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혹여나 증상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쳐 조기 치료 자체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평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일어날 시간을 메모하신 다음에 병원으로 가시는 게 이 발병 시간에 따라 치료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해서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동 수단도 없으시다면 무조건 11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반신마비 또는 이 안면마비예요. 뇌졸중 환자의 약 80% 이상 겪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예를 들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놓친다던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종종 발생이 되는데, 얼굴의 경우에는 이 어떤 표정을 지어도 어색해 보이고 삐뚤어 보이거나 대칭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 등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는 그 뇌의 특정 부분의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제한이 돼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뇌는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 각각의 신체 부위는 뇌의 이 특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 공급 중 일부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운동이나 감각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즉 반신마비는 운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안면마비는 쉽게 안면 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됐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신마비는 한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거나 힘이 빠져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조금 힘들고 감각도 둔해지다 보니 통증이나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짚거나 우리가 들어 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안면마비는 마비가 발생한 쪽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에 얼굴이 웃으면 일그러져서 비대칭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 마비된 쪽의 입모양이 처지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이 눈꺼풀도 처져서 눈을 완전히 감는 것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증상들은 갑작스럽게도 나타나고 몇 초 몇 분 사이에 또 사라지기도 해서, 증상이 사라지면 나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신속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치료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전조 증상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 이 두 번째는 언어장애예요. 뇌는 이 언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2가지 영역을 갖고 있는데, 뇌의 왼쪽 이 전두엽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언어를 생성하고 이 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그 브로카 영역과 언어를 이해하고 이 왼쪽 측두엽 쪽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졸중은 주로 이 왼쪽 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하기, 이해하기, 우리가 읽고 쓰는 거 모두 조금씩 불편하고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되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보세요. 발음이 아라라라 뭉개지면서 어눌해진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와는 약간 다른 대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타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기도 어렵고 특정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살짝 뇌졸중을 의심해 보실만 해요. 평소에도 맘마랄라 가가 이 3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발음 테스트를 수시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음이 계속 뭉개지거나 발음하기가 좀 힘든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간의 검사나 다른 이제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영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하고선 이렇게 쓰러지는 거 많이들 보셨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뇌졸중은 증상이 조금 다른데 초기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병원에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졸중 전조 증상 이 세 번째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게 된다면 이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 손해가 손상되면서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돼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우리의 손해는 신체의 균형과 협응 그리고 자세 조정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뇌졸중이 손해에 영향을 미치면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한 걸음걸이, 자세 불안정, 동작이나 모션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평소와는 다르게 주변이 빙글빙글 돌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지시거나 균형을 잘 잡지 못해 걸음에 불편함도 느끼고 또 몸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면 뇌졸중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무조건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고 실은 귀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원인 모를 메니에르병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질환 중에서 우리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 자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계속 이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몇 초 몇 분 만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바로 시야장애와 두통이랑 구토입니다. 이러한 시야장애는 이 후두 옆 시각 경로에 있는 뇌관이 손상되면서 정보 처리나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반맹이나 복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뇌관은 시각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각 경로와 관련된 중요한 신경 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야 결손은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시야가 이쪽에서 사라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고 반맹이라는 거는 시야의 이 절반이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지는 현상 또 복시는 눈 근육이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시각 경로에 문제가 생겨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보이는 증상이에요. 혹시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야가 왜곡되거나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잠깐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넘길 수는 있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반복되면 역시나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인 두통과 구토에 주목해주세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두통이죠. 그래서 두통으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뇌졸중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의 통증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두통과는 조금 다르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반복이 된다면 이것 또한 뇌졸중의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일반 두통인 증상이랑 다른 쪽의 원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두통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뇌졸중은 뇌의 일부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혈액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조직도 손상이 되거나 혈관이 터지고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내압이 증가해서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구통도 같이 동반한다고 해요. 혹시나 가족이 뇌졸중 증상을 나타낸다면 즉시 지조하지 마시고 119에 연락한 다음에 우선 환자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혹시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몸을 옆으로 눕혀주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환자가 입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아야 되고 또 혹시 구토를 할 경우 입 안에 구토물이 남아있으면 손으로 구토물을 긁어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질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조 증상들을 언제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뇌졸중이 급한 상황인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급하다 급해 빨리빨리 이게 영어로 뭐죠? 패스트죠. 이 급하니까 패스트. 이 패스트 테스트로 뇌졸중의 초기 경고 증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라고 하면은 FAST. 이 패스트의 F는 face, 얼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쪽의 일정 부분에 대한 마비 증상이나 이 비대칭성. 그리고 A는 팔, arms. 팔의 운동신경 확인으로 팔 힘이 약해지거나 한쪽 팔이 저리거나 계속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건데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고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올릴 수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이런 경우도 많이 시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패스트 중에 S 이 스피치는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마지막 패스트의 T 타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록하고 119 또는 병원에
병원에 빠른 시간에 내원. 이렇듯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은 패스트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무서운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어떻게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귀찮아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꼭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셔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관리나 건강한 식단, 운동, 금연, 체중관리, 금주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고혈압은 뇌졸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 경우 뇌혈관에 과한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손상되거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나트륨과 고지방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자전거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반복해 주시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흡연과 음주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뇌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뤄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근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예요.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에서 6종류나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의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이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어요.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됐대요. 종양의 크기도 컸대요. 크기가 약 탁구공만큼이나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다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해요.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두부를 구매하실 때에는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바로 유부를 드시는 건데,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되죠.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돼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실명과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지만 과하지 않게 드세요.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뤄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가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돼서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나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등의 성분이 풍부하고,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두부는 이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돼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또 이 두부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도 발휘하게 되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남성 호르몬도 조절해주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돼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예요.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건데,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성분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란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이 계란이 들어가는 것은 맛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거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죠.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에요.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하죠.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블루칸,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극대화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죠.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 특히 50대 이상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 먹어야 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블루베리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래요. 식품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시긴 해요. 근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간혹 식품 유형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당연히 씻어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등 제품을 선정해서 안전성 평가를 했는데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이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씻어 드시는 게 좋겠어요. 블루베리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 깨끗이 빡빡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돼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 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는 7.2mg, 냉장 보관했다가 2주가 지났을 때는 5.7mg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로 더욱 줄었대요. 근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오히려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실험 결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시중에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나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 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이 최소 50mg 개런티된 제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딸기의 한 종류인 이 라즈베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핵심 영양소예요. 생과일일 때보다 냉동일 때가 킬로그램당 폴리페놀 함량이 약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서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한 번에 드실 수가 없는 양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돼요.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돼요. 그것을 드시면 당연히 복통이나 설사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겠죠.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굉장히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이에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 안토시아닌의 과일변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일수록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에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 식품을 드셨을 때 오히려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이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시켜서 이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이나 안구건조 등 망막염 등 눈질환을 예방하기도 해요.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해서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같이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 폴리페놀 성분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기능도 향상시켜주면서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주름도 예방하고 피부 톤도 밝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도 흡착하고 배출을 시켜서 피부 트러블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 숱도 줄어들게 돼서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블루베리가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이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해서 탈모를 또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또 비타민 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이어서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도 송산시키는 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서 탈모를 또 예방하는 그런 원리죠.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블루베리, 빌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빌베리,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약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현저히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이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이러한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리고 혈전을 생성해서 이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는데 이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바나나보다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또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서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 물 1리터 정도에 잎 약 4g 정도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블루베리가 새콤달콤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우유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도 쉐이크로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견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럽거나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래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각자 우리 몸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